조직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의 조직 1번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1번의 조직의 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을 우리가 간단히 참여자들이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활동체제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길게 정의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는 보시죠. 조직이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달성입니다, 형성된 분업과 통합의 활동체제를 갖춘 사회적 단위의 협동체제이다. 이렇게도 비교적 길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은 환경 속에 존재를 하고요. 환경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조직이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로 상호 의존하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직의 분류로 넘어갑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분류는 화면에도 있는 민츠버그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민츠버그는 조직은 5가지 기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드리겠지만 이 5가지 부분 중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놓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선 5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는 전략 부문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운영 부문이고요. 세 번째가 기술 전문가 부문, 네 번째가 중간 라인 부문, 다섯 번째가 지원 스텝 부문, 이렇게 5부문입니다. 그래서 이 각 부문에서 주도하는 세력이 다 다른데요. 맨 첫 번째의 전략 부문에서는 최고 경영층이, 두 번째 핵심 운영 부문에서는 실무 작업자들이, 세 번째 기술 전문가 부문에서는 분석가들, 시스템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분석가들이, 네 번째 중간 라인 부문에서는 중간 관리층들이, 마지막 지원 스텝 부문에서는 지원 스텝들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봅니다. 전략 부문에서는 감독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거예요. 그래서 전략 부문에서는 최고 경영층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 감독,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 그렇게 그걸 통해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고요. 힘을 발휘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핵심 운영 부문입니다. 여기서는 실무 작업자들이 무엇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표시를 해야 돼요. 직접 감독 표시하시죠. 위에 전략 부문입니다. 직접 감독.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리는 핵심 운영 부분, 여기는 작업 기술의 표준화, 그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에 의한 조정에 의해서 실무 작업자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기술 전문가 부문에서는 이들이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하는 그 분석가들을 말합니다. 이 분석가들이 무엇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과업 과정의 표준화입니다. 과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이것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중간 라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중간 관리층이 무엇에 의해서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해서,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스텝 부문입니다. 지원 스텝 부문에서는 지원 스텝들이 상호 조정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지원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지원, 또 다른 대학으로 본다면 대학의 교무처, 사무처 직원들이 어떤 교수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어쨌든 각각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직을 끌고 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조직이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는가? 자, 다시 또 위로 올라갑니다. 전략 부문에서는 이러한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에 의해서 조직이 단순 구조가 됩니다. 단순 구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핵심 운영 부문은 작업 기술의 표준에 의한 조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조직이 전문적 관료제 구조가 됩니다. 전문적 관료제 구조가 되고요. 세 번째, 기술 전문가 부문은 분석가들이 과업 과정의 표준화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직은 기계적 관료제 구조를 띠게 됩니다. 기계적 관료제 구조고요. 네 번째, 중간 라인 부문, 산출물의 표준화라고 했죠. 이것은 사업부재 구조가 됩니다. 사업부재 구조. 여기 사업부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중간 라인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성격에서 기인하는 건데요. 중간 라인들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위자들이 있죠. 또 자기 밑에 있는 하위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중간 라인 사람들은 상위자로부터는 독립하고 싶어 하고요. 하위자들은 자신에게 따르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 단위를 분할하기 위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업 단위를 분할하기 위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사업 단위를 분할하기 위한 힘을 발휘하고 그 형태는 사업부재 구조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지원 스텝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스텝들이 상호 조정을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조직은 에드호크라시라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에드호크라시라는 것은 임시 조직 혹은 유동 조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가죠. 자, 5개 민주법에서는 5부문이 있다 그랬는데 조직의 기본 부문으로서 5가지가 뭐다 기억하시고요. 각 부문에서 힘을 발휘한다 했는데 누가 발휘하는가? 최고 경영청인가? 중간 관리청인가? 그걸 연결지어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가? 그래서 직접 감독 기억하셔야 되고 작업 기술의 표준화, 그 다음에 과업 과정의 표준화, 산출물의 표준화, 그리고 상호 조정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각 부문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는 단순 구조, 전문적 관료제 구조에서 5가지 형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 3번 설명드립니다. 조직이론의 전개 과정인데요. 고전, 신고전, 현대적 조직이론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테일러의 이미 설명드렸지만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가 이야기를 했고요. 2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Time Study and Motion Study.
그래서 삽을 어떻게 푸고 풀 때 무릎 각도를 몇 도를 유지하고 가장 능률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이 텔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그러한 타임 스터디, 모션 스터디가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차별적 성과급제인데요.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초과 달성하게 되면 비약적 더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적 관리로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경제적인 어떤 동물로 취급을 했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텔러의 과학적 관리로는 인간 없는 조직,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인간 없는 조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텔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것이 행정관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정관리론은 대표적인 인물이 페이올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페이올은 기업 경영에 6가지 직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보면 기술, 영업, 재무, 보존, 회계, 관리, 요 6가지 기업 경영상의 직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기술, 영업, 재무, 보존, 회계, 관리, 이렇게 6개 직능인데, 페이올은 특히 이 6개 중에서 강조한 게 마지막에 불러드린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따로 떼내어서 좀 더 분석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관리의 기능적 요소 5가지인데, 이거는 별표 2개를 하기 바랍니다. 페이올은 관리 기능은 따로 관리 직능은 따로 떼내어서 5가지 기능적 요소를 제시했는데,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씩 기획. 이건 두 문자를 닦아요. 자, 기획의 기, 그 다음에 조직화, 그 다음에 지휘, 그 다음에 조정, 마지막 통제, 이렇게 해서 5가지고요. 그래서 두 문자 기조, 지조, 통, 이렇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올의 요 이론과 같이 구성되는 게 전에 설명드렸던 귤릭의 포스트 커브가 됩니다. 포스트 커브. 그러니까 이것도 합쳐서 행정관리론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번에 신고전적 조직이론입니다. 신고전 이론은 대표적인 인물이 메이오입니다. 왜 메이오가 했던 게 요 실험인데요. 호손 실험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있는 호손 공장에서 실험했던 건데요. 뭘 실험하고자 했는가 하면 과연 텔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정말 저 이론처럼 맞는가 하는 것을 실험했던 것이죠. 결론은 뭔가 하면 인간 관계론을 그냥 비판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인간 관계론하고 신고전적 이 조직이론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물론 비판도 했죠. 근데 이제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 기계적 능률이라고 한다면은 이 신고전 인간관계론, 신고전 조직이론의 대표적인 인간관계론인데,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을 중시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없는 인간,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과학적 관리론은 뭐라 그랬죠? 인간 없는 조직이라고 비난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 신고전 조직이론, 인간관계론은
조직 없는 인간, 바뀌었죠, 그죠? 앞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상호 보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입니다. 현대적 조직 이론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상황 이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체제 이론,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 많은 갈래가 있긴 있습니다. 자, 우선 상황 이론, 정확히 말하면 구조적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보통 보면은 이 고전이나 신고전 이론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 그걸 one best way를 찾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능률적인가, 성과를 높일 것인가, 그 one best way를 찾았지만 이 상황 이론은 그게 맞지 않고요.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조직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한 두 가지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 가장 최선의 어떤 유일한 방법은 없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모든 조직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은 없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라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 종류가 있겠죠. 안정적인 환경이 있겠고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어떤 계층적인 조직이 적합하고 변화가 아주 심한 환경에서는 좀 더 경직되지 않는 유기적인 그런 조직이 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개방체제 이론인데요. 그 개방체제 이론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세 가지로 중요한 것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항상성입니다. 숨이 가쁘면 숨을 빨리빨리 많이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몸속에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항상성이 되는 거죠. 하루 중에 물을 거의 못 마셨다 그러면 나중에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몸속에 수분을 보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소멸, 어떤 현상이 소멸되거나 해체되는 걸 말하는 것으로서 개방체제를 폐쇄체제가 아닌 개방체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해체와 소멸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해체나 소멸을 뜻하니까 개방체제는 마이너스 부의 엔트로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등종국성입니다. 등종국성이죠. 그러니까 뭐로 가도 옛말에 한양에만 가면 된다.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개방체제론에서는 어떤 최선의 방법 이런 게 없고요. 확정적인 그런 게 없고 어떤 출발 상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혹은 그 지나가는 경로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등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경로는 여러 개가 있다. 이런 개방체제죠.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최선에 대한 있다라고 하는 폐쇄체제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민츠버그 옳은 것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민츠버그의 5가지 기억하시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계적 관료제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맞습니다. 기계적 관료제, 행정부 혹은 교도소의 어떤 교도관들,
등등 이러한 관료제는, 기계적 관료제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임시조직은 되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 해결 아닙니다. 임시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에드호크라시, 유동조직이라고 하죠.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화된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따라서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아닙니다. 틀렸고요. 3번에 폐쇄체제적 관점에서 분리했다 아닙니다. 민스버그의 5가지는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분리했고요. 4번에 사업부 조직은 전체 공통관리비의 감소 효과가 크다. 틀렸습니다. 사업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부,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이렇게 있다면 각 사업부마다 똑같은 조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사업부에도 인사부처, 재무부처 이렇게 있다면 B 사업부에도 인사부처, 재무부처 이렇게 되니까 전체 공통관리비를 절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옳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고준 이론의 특징,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 사회적 능률성 중시한다 그랬죠. 맞고요. 2번에 보면 계층제 구조, 2번은 고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신고전이 아니고요.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비공식 집단, 그래서 이 호손 실험,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회 심리학적인 또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비공식 집단, 그래서 비공식 집단의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혼자서 그냥 생산량을 남들보다 너무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 다른 밖에서 스피드 킹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스피드 킹이야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런 비난이 오는 게 비공식 집단에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중시를 했던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가 의사소통 참여.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고전적 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신고전 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 맞고요. 사회 심리학적인, 사회 심리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했죠. 3번에 보면 신고전 조직 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환경의 관계는 다루지를 못했죠. 3번 지문이 틀렸고요. 4번의 현대적 조직 이론, 조직 발전 중시 맞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DAFT, DAFT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인데요. 별표 2개 부탁합니다. 조직 구조 모형을 이 학자는 7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기계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유기적 구조입니다.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사이에 다시 5개의 구조로 들고 있는데요. 기계적 구조 다음이 기능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행렬 구조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게 요 기능 구조의 성격 그리고 사업 구조의 성격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이 바로 매트릭스 구조가 됩니다. 매트릭스 구조, 행렬 구조는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구조 다음이 수평 구조, 팀제 같은 게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면, 기계적 구조, 기능 구조, 사업 구조. 그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매트릭스 구조, 그 다음이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맨 오른쪽에 유기적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는요.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민츠버그인데요. 별표 하나 넣어주시고요.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정점, 이거는 단순 구조가 됩니다. 최고관리층, 네. 그래서 단순 구조, 틀렸다. 2번 보면 핵심 운영, 전문적 반려제 구조 맞고요. 3번의 중간 개선, 중간 라인, 사업 부재 구조 맞고요. 지원, 스텝, 지원 참모, 에도크라시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별표 2개를 달아주시고요. 수평적 전문화하고 수직적 전문화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전문가적인 직무는 수평적, 수직적 전부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틀렸는데요. 우선 수평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 만약에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면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하게 되면 수평적 전문화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전문화가 높아지게 되면 계층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권한이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수직적 전문화가 낮아지게 되면 권한의 차이가 크게 되겠죠. 왜냐하면 계층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가 높고 그 다음에 수평적 전문화도 높다면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비숙련 직무가 되겠습니다. 숙련 직무입니다. 숙련되지 않은 직무가 되겠고요. 만약에 수평적 전문화가 높지만 이번에는 수직적 전문화가 낮다라고 한다면 전문가 직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 질문을 보면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는 높지만 수직적 전문화는 낮은 경우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직무 확장입니다. 여러분 2번의 지문에 직무 확장하고 4번 지문에 직무 풍요화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직무 확장은 세 번째 줄에요.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진다. 그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수평적 전문화가 아까 높을 때는 비숙련,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입니다. 예. 수평적 전문화가 높을 때는 비숙련 직무라고 했죠. 그런데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게 되면 이 경우는 일선관리 직무라고 합니다. 일선관리 직무. 따라서 수평적 전문화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경우를 직무 확장이라고 합니다. 직무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진다. 아까 이야기했죠.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면서 일선 관리 직무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직무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질문은 맞습니다. 3번 보면 고위 관리 직무는 뭐냐? 이것은
수평적 전문화도 낮고 수직적 전문화도 낮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3번은 맞습니다. 4번 보면 직무 풍요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직무 확장은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 풍요화는 수직적 전문화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수직적 전문화가 낮아지니까 답은 4번의 지문을 보면은 직무 풍요화는 세 번째 줄에 수직적 전문화가 낮아진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교재 227페이지에 보면 이 네 가지에 대한 표를 그려놨습니다. 이 표를 보고 한두 세 번 스스로 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고전적 이론,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조직은 경제적 목표 중심 맞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차별적 성과급제를 구성요소로 하죠. 맞고요. 이번에 구성원들은 동기부여의 외재적 요인 중시하지 않는다. 아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구성원들을 경제적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에 보면 능률의 극대화 추구 맞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합법적 규칙에 기초할 때 개인의 오류 제거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부적합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2절 조직 구조론입니다. 1번의 구조의 결정 요인인데요. 교재 233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를 들면 규모 같은 게 요인이 되겠죠.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성원들의 행동을 공식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기술이라는 게 있고 기술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드워드 또 페로 같은 학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1번의 우드워드의 연구는요. 23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드워드는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조직 기술하고 구조 간의 적합성이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대량 생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 그러면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단위 소량 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여기에서는 유기적 구조가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내용이 우드워드의 연구고요. 두 번째 있는 페로의 연구는 밑에 화면에 그림으로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로의 연구는 별표 3개를 달아주시고요. 마찬가지 이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서너 번 그려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과업의 다양성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과업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예외가 발생하는 빈도가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다양성이 낮다는 것은 예외가 적다는 거고요. 다양성이 높다 그러면 예외의 발생 빈도가 높다, 빈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처 가능성을 말해요.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가, 낮다, 높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장인 기술을 보죠. 장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은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한 번씩 그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는데 몇 대째 그 운영하는 어떤 수제 구두 가게 이런 등등 또는 이발소
뭐 그런 몇 대째 이어오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장인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표를 보면 가업의 다양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문제 분석 가능성은 대처 능력도 낮죠. 이런 조직에서는 중앙의 관리자가 절대적 통제를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는 분권화된 구조가 유리하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의사결정권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좋다. 즉 분권화된 구조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일상적,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일상적 기술입니다. 일상적 기술이라는 것은 과업의 내용이, 업무 내용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한다 해도 대부분 분석이 가능하다, 즉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집권화된 통제가 필요하다, 적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집권화된 통제. 아까 장인기술은 아니었죠. 집권이 아니고 분권화된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이런 조직은 기계적 구조, 기계적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예를 든다면 석유화학 공장 혹은 철강 생산 공장, 여기에 공장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면 비일상적 기술입니다. 비일상적 기술은 표를 보면 과업의 다양성이 높아요. 즉 예외 발생 빈도가 높고요. 그러나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이거는 대처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매우 복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일상적 기술은 업무 수행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면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떤 해결을 해야 된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권화로 되는 게 아니라 분권화 이런 형태. 여기 해당하는 예가 항공산업이라든지 혹은 고도의 어떤 전략 업무 이런데 적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공학적 기술인데요. 공학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아요. 예외가 많고요. 그런데 문제 분석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건축업이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소한 업무 처리는 실무자들한테 맡기거든요. 사소한 업무 처리는 그래서 실무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집권화가 되지만 사소한 업무 처리는 실무자가 자율적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상적 기술하고 비일상적 기술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일상적 기술은 기계적 조직에 적합한 것이고 비일상적 기술은 유기적 조직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 기술은 집권화의 정도가 높은데 이에 비해서 비일상적 기술은 집권화의 정도가 낮다. 이런 차이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 이번 조직 구조의 유형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료제를 들 수 있는데요. 관료제는 막스 베버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권위에는 거기에 필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을 합리적, 합법적 규칙, 그리고
전통적 힘에 의한 권위, 그리고 카리스마 이렇게 했는데요. 합리적 합법적 규칙, 또 전통적 그 힘에 의한 권위, 그리고 카리스마, 이게 권위가 의존하는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관료제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합리적 합법적 규칙의 세계가 바로 관료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는 에도크라시라는 게 있는데요. 에도크라시는 임시 조직 혹은 유동 조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동 조직이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매우 탄력적이다. 그리고 바꿔지는 상황에 따른 적응하는 그 대응 능력이 높은 조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에도크라시는 확정된, 고정된 어떤 계층 구조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태스크포스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에서는 매트릭스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이건 뭐냐 하면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를 결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현대사회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급변하는 그 환경에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수직적 구조에 수평적 구조를 결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중적인 권한 체계가 생기게 되겠죠. 이중적인 권한 체계입니다. 어떤 한 구성원이 보면은 수직적 구조에서 지위를 받기도 하고, 또 수평적 구조에서 오는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중적 권한 체계니까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또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 1번입니다.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임명.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공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업, 두 번째는 준정부기관, 세 번째는 기타 공공기관. 다시 이야기합니다. 공공기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그렇습니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되고요.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그러니까 위탁 집행이냐 기금관리냐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세 번째로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음에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받아 적어 보시죠. 자, 이 지문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러드립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시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답은 틀렸습니다. 이게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50인 이상이라는 조건만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수입액이 30억 이상, 그리고 정원이 50인 이상, 이렇게 됩니다. 10, 30, 50. 기억하실 때 1, 3, 5. 이게 다 포함되어야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옛날 이전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은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문 2에 주무기관의 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입니다.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요. 네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이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위에 세 번째 보면 해당 공기업의 장이라고 되어 있죠. 해당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공기업의 상임이사, 공기업의 상임이사,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기준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이런 10, 30, 50을 확실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에도크라시, 즉 임시조직, 유동조직,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내부 효율성 제고, 이거 거리가 멀죠. 내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기계적 구조라고 합니다. 에도크라시하고는 관계없고요. 에도크라시는 이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데 적합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2번 보면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맞습니다. 혁신을 촉진하고요. 3번에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유기적 구조, 조직 구조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공기업의 목적 옳지 않은 것 1번 봅니다. 이익은 부족하나 공공성이 강하면 해야죠. 정부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즉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에 정부가 재정을 충당맞고요. 3번에 기업가형 정부로서의 정부 재창조, 요 경우는 공기업의 민영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업가 정부로 재창조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공기업의 민영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에 민간 자본이 부족하면 정부가 설립을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캐로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유기적 구조 그러면 바로 비일상적 기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의 매트릭스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사업별 구조 플러스 기능별 구조가 됩니다. 사업별 구조 플러스 기능별 구조. 그래서 1번 보면 기능부서 그리고 사업부서 부서 결합. 얼핏 보면 맞는 지문 같지만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기능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아니고요. 기능부서의 요 뒤에 있는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 그 위치가 바뀐 것이죠. 그 지문을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 옳지 않고요. 이번에 기능부서는 수직적으로, 사업부서는 옆으로 A 사업부, B 사업부에 간의 수평적인.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동시에 두 명의 상관에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보면 개인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능부서 소속의 직원으로서 또 사업별 부서의 직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별 6번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자, 1번은 이거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 중에 이 청에 해당하는 것이 농촌진흥청이 됩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은 농촌진흥청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그리고 농촌진흥청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유역환경청입니다. 이건 환경부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요. 국립검역소,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특별지방행정기관, 또 4번의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해양부의 국토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죠.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Next Steps, Next Step, STEPS.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운영기관, 이렇게, 다시 말하면 결정기능은 제외한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봅니다. 지구는 공무원 신분 그렇습니다. 맞고요.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다 정부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번 보면 일반 회계 아니고요. 특별 회계로 운영이 되고요. 3번에 성과 평가를 위원회 두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입니다. 그리고 4번은 영국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의 그 행정기관 설명이 잘못된 것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모두 다 기획재정부 소속이죠. 5번의 관세청도 마찬가지요. 근데 4번에 보면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오래된 기출문제여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의 우드워드 기술에 관한 연구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하고 구조 간의 적합성, 효과성을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설명드렸죠. 대량 생산 기술 그러면 기계적 구조, 그렇죠. 예, 소량일 때는 유기적 구조. 2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보면 소량 생산기술, 유기적 구조 맞고요. 연속공정 생산기술도 유기적 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톰슨의 모형인데 틀린 것입니다. 1번에 길게 연결된 기술을 연속형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연속형 기술, 중계적 기술, 집약형 기술 구분합니다. 맞고요. 이번에 집약적 기술 사용하는 부서의 의존관계. 여기 대표적인 데가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그 팀워크가 필요한 거죠. 2번 맞고요. 3번에 보면 길게 연결된 기술, 즉 연속형 기술을 사용하면 순차적인 의존관계 맞고요. 4번에 종합병원은 집약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위원회 조직에 옳은 것은 1번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소속기관입니다. 틀렸고요. 3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맞습니다. 4번의 금융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이죠. 틀렸고요. 5번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틀렸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세이어입니다. 세이어는 탈관료제를 주장했고요. 개수제 없는 조직을 주창을 했습니다. 1번부터 보면 소집단의 연합체 형성, 요거는 맞는데요. 세이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경쟁이 악순환되는 그러한 개수제, 이걸 없애고 그 안에서 소집단의 연합체를 형성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면 보수, 책임과 권한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이걸 없애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수를 균등화시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진이나 이런 보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성진 절차 이런 데 따르지 않고요. 전체적인 집단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보수도 책정하고 성진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차등화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차등화를 없애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집단 간의 협동적 과정 의사결정 네 맞습니다. 4번에 경계를 모호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등화를 철폐하자는 것이 거의 주장입니다. 14번 생계의 학습 조직 교재 24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5가지 수련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완성, 그 다음에 사고의 틀, 그리고 공동의 비전, 네 번째 시스템 중심의 사고, 그리고 집단적 학습, 요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14번의 지문에 보면 각 개인은 원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의 확대 방법을 학습해야 된다. 이것은 2번의 자기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5번은 그 이중순환고리 학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운영 규범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범 자체가 우리들 행동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가?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적절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중순환고리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이 이중순환고리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폐쇄적인 체제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순환고리 학습과 대비되는 것이 단일순환고리 학습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에 이중순환고리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모건의 홀로그래픽 조직 설계를 위해 개발된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분이 이제 전체의 부분이 다르죠. 그런데 그 부분의 전체적인 요소를 다시 투입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중순환고리 학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개방적인 조직보다는 폐쇄적인 조직에서 발생한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 보면 학습 효과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아니고요. 광범위한 효과로 나타납니다. 4번에 보면 기존의 규범 하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 그러니까 기존의 그 규범 하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단일 순환고리 학습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 지식정보화 사회 다양한 정보 논의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혼돈 정보인데요. 조직 내의 혼돈을 제거함으로써 아니죠. 제거하는 게 아니고 혼돈 속에 숨겨져 있는 질서를 발견을 하고요. 그 혼돈을 발전의 조건으로 활용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혼돈을 단순히 제거한다 아니죠. 1번은 틀렸고요. 이번에 공동조직입니다. 공동조직은 정부가 그 중간에서 핵심적인 업무만 수행하고요. 나머지는 그 주위에 위임을 하는 특히 서비스 생산 업무 같은 것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의 후기 기업가 조직을 보면 창의성을 강조하니까 이 지문은 그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 안정성 이나 지속성보다는 신속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조직,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삼엽 조직입니다. 세 가지 그 삼엽, 1엽, 2엽, 3엽 이렇게 되는데요.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 하나가 1엽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계약직 근로자, 주로 이제 외부 조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외주를 준다, 하청을 준다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가 신축적 근로자, 이거는 이제 임시 노동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 삼엽 조직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조직 파트 1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